자, 이제 내년 전망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기준금리도 지금 뭐 두 차례 올렸고 내년 초에 한 번 더 올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 대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수요 측면에서 좀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가장 큰 거는 거시경제가 잘 될 것이냐. 예. 금리가 올라도 거시경제가 계속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은 집값은 오르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금리하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하나의 변수로 보면은 시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은 저는 먼저 금리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자체가 올릴 수 있겠는가. 지금도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갑자기 또 경제를 락다운, 셧다운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인데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어디만큼 올릴까 내년에?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많아봐야 뭐 25bp씩 한 3번 정도? 예. 그 정도 많은데 전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더 충격이 간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한다. 예. 그럼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연말 되면 끝나잖아요. 대출 총량 규제가 있으니까 총량 규제가 연말 끝나면은 내년 봄에는 오히려 좀 풀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선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내년에도 6%인데 예. 내년 초에는 6% 소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늘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대출 총량은 연말에 맞추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효과는 오히려 반대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나 시장 뭐 기준 이자율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수요 측면에서. 네. 그 대신 이제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지만 그때 3,300 갔을 때 뭐 제 주변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2,800 정도는 한번 찍어줘야지 나중에 4,000 가는 게 아니냐 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거든요. 예. 근데 좀 심각하게 보는 분들은 한 2,400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뭐 부총리나 고위 관료들도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예측, 뭐 각 기관들 예측 보면은 일단은 뭐 경기는 정점을 찍었고 계속 둔화세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에 선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주식 쪽에 부동산 쪽에서도 그렇게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제 뭐 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런 얘기하면 좀 기뻐하는 게 지금까지 항상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예측하기가 좀 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게 퍼펙트 스톰이다 했으니까 퍼펙트 스톰은 안 올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자꾸 IMF나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그 사례를 봤습니다. 1,000억짜리 빌딩이 300억에 거래됐어요. IMF 때. 와. 1,000억짜리가 예. 300억 빠진 게 아니고 70% 가 700억이 빠져서 예. 300억에 거래됐거든요. 예. 실제 그 오피스 같은 거나 상가는 그렇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예. 그럼 그런 간방 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던데 IMF하고 금융위기하고 지금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그 두 가지는 국민들 모두가 돈이 사라졌어요. 극소수가 돈을 갖고 있고 네. 대다수는 돈이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기업체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는 효과가 아주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 수익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임원들이 연말에 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뭐 인센티브를 받아간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의 기업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이게 좀 사악한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파는 거 좀 싸게 나오면 사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지금 시장은. 예.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 오더라도 예. 수요가 좀 있다. 예. 옛날에는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드니까 뭐 10억짜리를 8억에 내놔도 8억 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예. 지금은 저거 8억 난 9억에 되면 사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 그런 수요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예. 생각하는 만큼 과거에 그 뭐 3분의 1이 빠지거나 뭐 70%가 빠지거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신도시가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좀 뭐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들은 예. 아마 90년대 초반 모습대로 장기적 안정화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몇 년 사이에 뭐 장기적 안정화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공급 문제로 봤을 때는 일단 공급이 좀 늘어나야지
안정이 빨리 될 텐데 예. 일단 내년도도 뭐 서울에는 그 신규 아유.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뭐 예,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규모가 될까요? 그 공급되는 분량이. 공급되는 규모가 서울이 보통 이제 뭐 다 포함해서 아파트 다 포함해서 한 8, 9만 원 이렇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중에 아파트 부분이 계속 줄고 있고요. 전체 물량도 줄고 있고요. 왜 이렇게 줄고 있죠? 그 원래 서울에서 아파트 지으려면 빈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물량 자체가 워낙 없고 네. 그때 서울시 의회에서 의뢰해서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도시 재생 이런 것 하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한 25만 채 정도가 인허가가 차질을 빚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영향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뭐 서울시 시장인데 그분이 하더라도 뭐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에 뭐 큰 대책을 만들어서 갑자기 빨라지거나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공급 쪽에서는 지금까지 막아놓은 물량 때문에 예. 계속 영향을 받는 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갈 거다. 예.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시는 적어도 내년 또는 후년 초까지는 공급 측면에서는 무조건 올라가는 힘이 세고 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에 들어가면서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뭔가를 하면서 공급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늘릴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지금부터도 한 3년 정도 그 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가 좀 애매한 게 그때부터 이제 신도시 물량이 좀 나올 거예요. 한 3, 4년 지금부터. 현 시점부터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신도시 물량이 나오는데 그 두 개가 겹치면은 조금 이제 가격 하방 압력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시장이 장기간 안정화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것들을 봤던 게 90년에 예.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한 37%쯤 됐습니다. 1년에요. 1년에. 우리가 지금 올해가 무진장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한 10한 5, 6% 예,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이 지수하고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2배 차이 나요. 예. 지수가 5% 올랐다 그러면 평균 아파트는 한 10% 오르는 그런 게 아파트가 예. 평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그 해에는 매년 2배씩 됐어요. 그게 80년대 호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3조 호황이라는 게 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오르던 게 91년에 마이너스 5%로 합니다. 그게 37%까지 올랐다가 예.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5%, 200만 원 입주입니다, 이게.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드라마틱할지 모르겠지만은 신도시 입주하고 대규모 단지 입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공급 효과가 크고 그리고 90년대 91년부터 해가지고 입주가 시작되고 97년은 뺀다 치더라도 IMF니까 예. 그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굉장히 안정적이었군요, 예. 그때는. 그때 오히려 집값이 물가를 반영하면 떨어진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네. 안정적이었는데 그런 시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200만 호가 200만 호 공급했죠. 공급된 거죠. 5년 만에.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택이 대략 한 680만 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700만 채 잡고 200만 채 그러면은 예, 예. 거의 뭐 20몇 프로의 집을 5년 만에 지은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2천만 채가 있는데 예. 한 200만 채 또는 대선 후보들 보면 250만 채 이런 얘기 하는데 예, 250만 채 그래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매년 인허가 물량이 한 55만 호 정도 되거든요. 뭐 50만 원 잡고 5년 하면 250만 원이니까 예. 뭐 제도만 잘 조정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량이지만은 2천만 채 했을 때 250만 원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주택 수요라는 게 적정하게 있으면은 예. 그 한 요 정도에 있을 때는 이 정도에 있을 때는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데 요 수요를 조금만 넘어가도 팍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200만 원도 충분하다. 근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헬리오시티라고 그게 한 10,000개, 20,000개. 예, 만 가구. 예, 잠실도 한 2, 3만 가구 공급된 적이 있습니다. 잠실에 3단지하고 이렇게. 엘스하고 리센츠 뭐 네, 이런 그게 한 데 2만 큰 게, 채쯤 될 거예요. 2만 가구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보게 되면 한 10,000개가 떨어지면은 그 주변이 좀 초토화돼요. 예. 2만 개 떨어질 때는 한 2년 가까이 초토화됐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서울 시내에서 매년 나와주고 예. 서울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예. 한 개씩만 툭툭 터져주면 4만 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물량이 아마 한 3년쯤 지나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울시 자체로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네. 그때 이제 신도시가 이렇게 바뀌어서 신도시 물량 자체는 대략 한 30만 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 1기 신도시 만들 때 5개 신도시 그 정도 물량이거든요. 그게 밖에서 잡아주면은 아마 장기적 안정의 그런 큰 틀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땅 매입도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언제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토지 매입이 일부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빨리 했던 것들은. 예. 그런데 정부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본격적으로 되는 건 지금부터 한 5년쯤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게. 5년 정도. 그 대신 정부가 그때 뭐 2024년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25년인지.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 입주니까 뭐 인프라 없고 그래도 한 동만 지으면 돼요. 그래서 첫 입주 시작된 거예요. 3기 신도시. 인프라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근데 불편할 텐데요. 그 경계에 있으면서 예. 바로 옆에 있으면서 신도시 인프라 필요 없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든 하여튼 입주는 시작할 거예요. 아, 그 상징적인 차원에서 상징적 차원에서 연도를 맞춰서 입주는 시작하지만은 예. 본격적 입주가 언제 되느냐. 그것들이 이제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첫 입주 있고 나서 주변을 안정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보죠. 예. 뭐 주변은 그렇더라도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유유지가 네. 뭐 한계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뭐 그린벨트 풀지 않으면 이제 땅이 새로운 땅은 없는데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또 공급도 좀 많이 늘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오세훈 시장이 뭐 신통기획인가 뭐 예. 해서 신속하고 뭐 통합적으로 빨리 예, 뭐 해서 그렇게 한다고 뭐 5년짜리를 뭐 한 2, 3년 만에 끝내주겠다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운영할 때 제도에 없는 이상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참 저는 외국 공무원이 보기에는 참 올건에 가까운 행위인데 아. 예를 들어서 저기 미아리 집창촌 재개발할 때는 예. 아파트 열심히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하고 계획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공무원은 아마 그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가서 야 그 집창촌의 흔적을 역사적으로 남겨라. 그러니까 갑자기 1년 동안 싸움판으로 변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계획에 있어 가지고 예. 또 어떤 동네는 이런 거 있습니다. 국제 현상 설계를 하래요. 예. 그 법에 없는 거잖아요. 잠시로 단질 겁니다. 열심히 하고 이거 통과시켜준다 그랬는데 야 뭔가 좀 불안한데 국제 현상에 아니 우리 동네 짓는데 왜 국제 현상 설계를 해서 외국 애들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와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한 2, 3년 싸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옛날 아파트 한 동을 남기래요. 그 법적 규정이 어디냐. 예. 뭐 공공기여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붙여도 되지만 이런 제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것들이거든요. 미국에는 NAHB라고 있습니다. 예. National Association of Housing Builder에서 예. 미국 뭐 주택 건설협회 좀 보면 돼요. 아, 예. 거기에서 옛날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단독 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예. 단독 주택을 지을 때 집값의 한 25%가 인허가 비용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 같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들 보게 되면은 예. 법에 없는 걸 계속 이제 뭔가 이것도 잘해봐라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확실성이 좀 높아지게 되면 아마 공급도 훨씬 많아지고요. 가격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예.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 임대주택 공급으로 실질적으로 좀 안정화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나라라고 해야 될지 뭐 싱가포르 정도가 있고 북유럽 국가는 거의 1세기 전부터 임대주택을 했지만은 임대주택으로 가격 안정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폭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거기가 폭등했어요? 뭐 코펜하겐하고 뭐 이 동네가 예. 우리 서울보다 훨씬 폭등했습니다. 왜 그렇죠? 임대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이 있다 해서 예. 근데 임대주택에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임대주택 가격 이건 뭐 거의 임대주택이니까 월세를 내고 있고 네. 이 매매 수요가 많아지면 이도 폭등하는 것들이죠. 예. 북유럽 국가도 최근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지금 우리는 임대료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잘못 알고 계신데 북유럽 국가 이런 데 가시면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거기도 뭐 상한제 이런 건 없어요? 상한제 걔들 같이 단합해서 정합니다. 뭐 사회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예. 모여가지고 야 올해는 30평은 뭐 200만 원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 나라도 있고 뭐 또 어떤 나라는 다른데 임대료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낮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뭐 그런 세계적인 경향이 있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한 8% 정도가 됐습니다. OECD 평균 딱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임대주택이라면 공공이 공급하는 게 있고 민간이 공급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한 8대2예요. 예. 민간이 80% 공급하고
공공이 20% 공급을 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임대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그럼 20%가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예. 80%를 다 조절한다. 예. 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별로 이것보다는 80%를 조절해서 나머지 20%를 안정화시키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뭐 디파스켈이라는 학자가 분석한 것 따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싸게 한 10만 채를 내놔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 시세는 100만 원인데 예. 임대료 50만 원 내놔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전체 물량이 20%밖에 안 되는 애가 싸게 내놨잖아요. 얘들이 공급을 줄입니다. 민간 애들이. 아. 왜 줄이냐면 50만 원에 맞춰 달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격 하방 압력이 생길까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 해가지고 구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예. 실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걸 경험했어요. 보금자리 주택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싸게 하니까 거주비율이 초토화되면서 공급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게 더 올라가게 되고. 예.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전체 주택 가격을 조절한다는 메커니즘은 예.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공주도의 공급 개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서울시 인허가 물량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보면은 최근 5년간 한 5점 몇 프로예요. 공공이 공급한 게. 예. 뭐 공공이 공급한 건 공공 임대도 있고 공공 분양도 있겠지만은 나머지 95% 가까이는 민간이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5% 공급하는 이 친구를 가지고 전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런 발상은 굉장히 좀 기발한 발상에 가까운 거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복지적 차원에서 특정 계층, 보통 소득 10분위까지라면 4분위까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계층, 이렇게 보거든요. 이 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건 맞아요. 예, 예. 근데 임대주택 요걸 지으면서 나머지 이만큼의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입니다. 1점 몇 프로예요. 우리는 8%고요. 예. 근데 아무튼 요새 아무튼 그 화두 중에 하나는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진짜 예. 사상 최고치를 갖다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두려울 정도로 이게 그렇죠. 언제는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하락 신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걸 좀 보면 될까요? 하락 신호는 이제 뭐 거의 거시경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시경제가 망가졌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망가진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느낄 정도로 망가지는 거냐.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침체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길게 봅니다. 그래프도. 예.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짧게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면 한 100년, 200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예. 옛날에 많이 물렸을 때가 대공황이거든요. 아유. 대공황 때 물리면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다 회복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충격받은 적은 없고, 예. 근데 그 거시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의 폭이고, 그리고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우리 금융위기 때도요, 거의 모든 국민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우리 경제는 끝났구나였습니다. 예. 그 당시 저도 기억하는 게,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뭐 선진국 대열도 못 가고 이 상태가 계속 가서 이제 우리는 저성장이 되어서 우리는 뭐 중진국의 뭐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맞아요. 근데 전 국민이 그런 생각 가지면 집값도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고, 자, 코로나 위기가 왔구나. 왔는데 우리 한 2, 3년 고생하고 뭐 안 좋아질 것 같아. 자, 바싹해서 올리자. 열심히 돈 벌자. 일하자.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은 또 뭐 대공황 같은 건 요즘 뭐 금융이나 이런 대응책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나쁜 짓거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미분양이 증가한다거나 예. 경매 낙찰률이 뭐 떨어진다거나 예, 이런 걸 보라고 하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정말 선수들 있습니다. 예. 딱 사가지고 경매 같은 것들은요, 예. 대출 다 나오거든요. 예. 딱 사가지고 탁탁 해서 6개월, 1년이나 탁 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편의를 위해서 10억 해서 딱 틀고 나면 한 2, 3억 생겨요. 예. 그런 물건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지금 경계도 봐야 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구나. 그게 전 세계에서 주간 단위로 예. 주택 가격을 보고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게 하락률이 뭐 얼마 떨어졌으니까 하락이다. 그 정부 고유 관료는 이제 하락 안정세가 됐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경제학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미국의 페드라고 있잖아요. 예, 페드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 3달 연속으로 지표가 좋아져요. 예. 자, 이게 지금 좋아진 게 이벤트성으로 좋아진 건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탄 건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을 지금은 말을 못한다. 예. 하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3, 4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예. 그러면 얘들이 뭐 시장이 이제 하락세로 꺾이는 거 아니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벤트성인지 추세적인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다른 거시경제 여건을 맞춰가지고 뭐 해석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세계 최초로 거의 유일할 거야. 세계 거의 유일한 주간 단위로 뭐 싱가포르 빼고 나라가 같이 하니까 여기서 매주 단위로 해서 일주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개의 동네가 있다 치는데 예. 한 2개 동네가 마이너스 나왔어요. 아. 98개는 플러스고요. 예. 드디어 마이너스 나왔어. 이제 안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공무원들 입장은 이해가지만은 이게 너무한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플러스예요 또. 예. 플러스인데 찾다 보면 마이너스가 한두 개 있어요. 야, 이 동네 벌써 꺾였어. 예. 내가 말했잖아. 이제부터 다 꺾이니까 주택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전 주간 단위 지표를 보고 판단하려면 적어도 한 3개월 가까이 한 10몇 주가 되겠죠. 그 정도는 봐야지 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냐.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집값 하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일본식 폭락이거든요, 사실. 예. 일본은 그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폭락한 다음에 회복도 이제 지금 굉장히 한 30년 동안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지표를 보면은 근데 그 PIR이라고 네. 그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그 당시에 도쿄보다도 서울이 지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대면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PIR 전체 가격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네.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 진짜 6대 도시 토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0년 만에 6배 오릅니다. 10년 만에 6배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당시에요? 6배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1에서 출발해서 6까지 갔다가 한 1.5 이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게 예. 한 2, 30년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 근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있었고요. 예. 뭐 대출 갑자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대출 한 1년 만에 2배로 올리고 뭐 금리도 뭐 예. 그런 엄청난 짓을 했었어요. 아. 그런 정책의 실수 같은 게 겹쳐져서 대공황 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런 짓을 똑같이 하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우린 먼저 일본처럼 그렇게 오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PIR 그래프도 그렇고 OECD에 제공하는 주택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지는. 예. 우리는 요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피그스라는 유럽 예, 국가들 예. 있잖아요. 예. 그 뭐 복지 흥청망청선 그 친구들이 그걸 갖다 2008년에 좀 폭락하고 예. 딱 그렇게 그런 그룹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너무 특이한 그래프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그 최고가 아파트를 저는 기준으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평균 아파트는 다 거짓말이 많아요. 아. 그리고 중국 도쿄하고 서울 PIR 비교했다. 예. 아마 그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는 그 서울권 PIR 지수가 없습니다. 아. 도쿄나 뉴욕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예. 도쿄 행정구역이 아니고요. 예. 도쿄에 생활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출퇴근하는 사람들. 예. 예를 들어서 도쿄시는 요만하고요. 23개구. 도쿄도 그러면 거의 생활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잡습니다. 예. 여기 집값을 잡으면은 PIR이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예. 이게 국제 비교할 때 이제 도쿄시, 서울시, 그럼 우리는 자꾸 뉴욕시, 도쿄시보다 우리가 비싸다. 이거 뉴욕권, 도쿄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숫자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서울권이라는 만드는 숫자 데이터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교는 전부 다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비교는. 예. 그냥 뭐 추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통계적으로 못 가는 숫자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도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평당 얼마 하지? 한 3억 하는 것 같아요. 미드타운 옆에 있는 거. 아. 우리가 제일 3억이요? 평당. 평당 3억? 예. 우리보다 훨씬 비싼데? 그 미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평당 한 5, 6억 합니다. 아. 홍콩에 한 6억 하고요. 예. 저기 런던도 한 5억 5천 합니다. 평당. 한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몇 개 알긴 하지만은 예. 아까 전에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게 전세가가 71억이라 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최고가를 비교하면 상해는 어떨 것 같아요. 평당 3억이 넘습니다. 베이징도 한 3억쯤 되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PIR 숫자 그 얘기 자체가 그런 수치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 수치 자체가
확인 한번 해보러 가세요. 아. 도쿄 CPIR 수치를 하면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예, 예. 그 보통 도쿄의 집값, 뉴욕의 집값, 샌프란 집값 하면은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그 이제 도쿄권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권이고 예. 우리의 통계는 서울시로 나옵니다. 예. 우리가 똑같이 맞추려 그러면 용인이나 뭐 저기 광주, 저 부천 이런 거 다 포함시켜야 돼요. 인천 일부하고 그런 통계를 만들어서 비교하면 뭐 충분히 맞는 얘기지만은 예. 그까지는 뭐 아마 못할 거예요. 그거는 뭐 지표를 갖다 좀 예. 정밀하게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수도권 지수는 있습니다. 예. 수도권 지수는 있고 서울 지수는 있으니까 예, 예. 그 중간값 좀 되지 않겠냐. 그러네요. 예. 대강 근데 이것도 이제 그 OECD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는 완전히 못 미치는 기준이죠. 예. 원래는 뭐 출퇴근율이 5%인가 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5%가 출퇴근하면 그 권이다. 그래서 따닥 하는 게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주목받는 게 내년 뭐 7월부터, 그러니까 7월이 임대차 3법의 그렇죠. 이주기 예, 예.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계약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하고 올릴 할 것이다. 텐데, 예, 예. 많이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를까라고 또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른 폭에 비하면 아주 적게 오를 거예요. 아. 오르긴 오르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게 그때가 되면은 이제 계약갱신 수요도 많아지지만은 공급도 엄청나게 많아. 아, 내년은 그때요? 끝났으니까 예. 빈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빈집 되면은 쫓겨난 사람은 사고자는 수요자로 해서 수요자가 이만큼 늘고 예. 쫓아냈으면 공급자잖아요. 예. 공급자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급이 늘었다 해서 떨어진다가 아니고 예.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그냥 뭐 이렇게 가거나 살짝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조금 더 오르거나 뭐 더 강보합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아. 지금 오른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지금 5억짜리 전세가 거의 한 8억 뭐 이렇게 가는 집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내년 되면 그러면 12억 가겠네? 근데 집값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11억이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름폭이 선반영시킨 측면이 상당히 많다. 예. 내년에 폭등할 거를. 아. 선반영 됐으니까 뭐 지금 이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겠지만은 예. 뭐 지금처럼 또 뭐 3억이 5억이 오르고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내년에 전세가 그렇게 오를 거면 차라리 좀 더 보태서 뭐 대출을 받든 해서 집을 아예 사자 이렇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패닉 바잉이라 해서 이제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가격대에 빌라가 폭등하고 뭐 아, 오히려 빌라가. 그렇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정체가 돼 있는데 그 밑에가 더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지금 아주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완전 고점은 못 찾지만 적어도 목이나 뭐 이쯤 와 있지 않냐 가격이. 예. 그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뭐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예. 이게 좀 조정받다가 또 갈 거야 아마. 이게 뭐 그 역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최고 길게 한 게 한 350년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 뭐 그냥 다 올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뭐 그 튤립 버블 나오고 이럴 때는 한 뭐 예. 실질 가격으로 한 100년 물리기도 하고 실질 가격. 예. 그러니까 뭐 실제 명목 가격으로 보면 한 2, 30년 물렸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50년 해보니까 평균 한 대도시가 평균 한 0.9%인가 실질 가격으로 오르더라고요. 0.8, 0.9 이 정도. 1% 약간 안 되게. 예. 뭐 그 아주 길게 보면 맞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그냥 조금 더 올랐다가 뭐 조정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차이는 그냥 좀 무시하시고 뭐 신규 청약이나 아니면 신도시나 뭐 이쪽으로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패닉 바잉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고요. 네. 자, 근데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예. 나는 뭐 여기서 한 2, 30년 계속 살 자신이 있고 그런 분은 그냥 뭐 언제든지 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게 참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외국에서의 집 한 채,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집 한 채 이런 의미를 할 때 네. 보통 이제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게 이제, 자, 내가 집을 사요. 집을 사면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다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5억을 빌렸을 때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간다? 그럼 한 100만 원이라 합시다. 예. 자, 근데 똑같은 집을 임대에 들어 산다. 근데 80만 원이에요? 예. 그럼 그 임대로 갑니다. 아, 안 사고? 네. 보통은.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 싸더라도 여기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하고 좀 다른 기준이고 집값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뭐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우리는 교육받은 게 무조건 집은 사놓으면 오른다. 오르는 건 맞는데 한 150년 정도 연구한 게 니얼 퍼거슨 하버드 교수가 했던 50년. 그 정도는 해야지 추세를 알죠. 최근 10년 이런 건 학계에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분 책 보면 어떨 때는 금이 수익률이 좋았고, 어떨 때는 오일이 좋았고, 예. 어떨 때는 뭐 주식이 좋았고, 예. 어떨 때는 부동산이 좋았고,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한 100년, 200년 봤을 때 아주 특수한 시기 정도의 기억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재로 보더라도 너무 강하게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대신 이제 한 80년대부터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 네, 오너십 소사이어티는 뭔가 하면은 선진국에서 하는 건데, 자, 자기 집으로 살고 있는 동네가 있고 임대로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범죄가 많을까요? 예. 임대단지가 많죠. 예. 그리고 뭐 쓰레기도 임대단지가 많고요. 예. 자기 동네는 자기가 갖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수리를 직접 하고. 아. 남의 집에 살면 수리 안 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이제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애착이 있냐 없냐. 예. 그 자기 집이니까 애착이 훨씬 많고 예. 임대는 애착이 없고 예. 전반적으로 사회 추진이 달라지고 모여서 뭘 우샤우샤해서 우리 동네 잘해보자. 아. 임대인들 안 모여요. 예. 그래서 이제 오너십을 많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지 사회가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특히 영국은 한 100만 원 이상의 임대차를 팔아버립니다 그냥. 아. 임대단지 100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팔아서 집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은 하나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대도시는 투자재로 봤어도 계속적으로 오는 성격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거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거비 자기 소득의 몇 프로 주거비를 지불하느냐 했을 때 월세 사는 사람들은 한 25% 가까이 지불합니다. 예. 평균입니다. 예. 그 전세 사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지불합니다. 아, 전세가 훨씬 싸네요. 예. 매매에 사는 사람은 한 3%, 5%좀 지불합니다. 예. 매매가 좀 더 비싸요. 예. 근데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은 2년마다 쫓겨나고 그쵸, 예. 또 그리고 학교 문제도 체크해야 되고 예. 그리고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예. 보통 한 10년, 20년 그 동네 살아야지 그 동네 이제 뭐 주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집이라는 거는 뭐 투자의 성격도 있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예. 사회에 그 정착하는 수단 이런 측면도 있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집을 하나 정도씩은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냐. 예. 근데 이 얘기했다고 또 지금 80대 어르신이 갑자기 사시고 이러면 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그 사회에 천착이 되어서 같이 좀 활동을 하려면은 적어도 집은 가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예. 뭐 그렇게 보이죠.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앞으로의 뭐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은 이제 한중일이 그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 세 개가 모여 있는데 한국은 이제 가계부채일이고 예. 일본은 정부부채일이고 예. 중국은 기업부채일이거든요. 예. 이 세 개가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지 스무드하게 그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뭐 쓰나미 비슷한 게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거시경제가 제일 불안한 거죠, 사실. 포인트를 잘 봐야겠군요. 장시간 다양한 분야, 특히 이제 부동산의 다양한 분야를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제 거시경제의 흐름, 한국과 중국의 일본의 이 부채 문제에 따른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주목하시면서 판단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무튼 굉장히 참 그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심기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